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뭘 해야 돼요. 무조건. 맞아요. 공감 100%. 안 하는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뭔가를 끊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안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릴스 쇼츠를 안 보게 되는 것. 이것부터 줄이는 것. 이것부터 하면 분명히 바뀔 거다. 안녕하세요. 고민수의 고운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할 분은요, 단순한 웹툰 작가를 넘어 삶을 예술로, 예술을 질문으로 바꿔온 창작자, 그림왕 양치기 양경수 작가님입니다. 직장인의 현실, 불교 미술, 그리고 AI 창작까지 늘 새로운 시도와 질문으로 창작의 경계를 넓혀온 분인데요. 오늘은 예술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나답게 창작하며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은 늘 다양한 방식으로 작업을 해 오셨는데요. 그렇게 무언가 만드는다는 것 자체가 어릴 때부터 익숙한 환경에서 자란 영향도 있었을 것 같아요. 특히 불교 미술 집안에서 자라셨다고 들었는데 그 시절 작가님께 어떤 시간이었는지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 작업에 어떤 시로 남아 있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기억이 있는 순간부터는 저희 집에 늘 이 탱화나 불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고, 집에서 작업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단청을 하셨고, 어머니는 탱화를 하셨는데, 그래서, 어, 죄송해요. 음, 혹시 통화랑 단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어, 주신다면요? 예, 단청은 절에 가면 그 지붕에 그려져 음, 있는 패턴들, 네네. 알록달록한, 그게 단청이고, 탱화는 절 안에 들어가면 불상 뒤에 있거나 이렇게 무서운 그림들 있잖아요. 막 되게, 네네. 예, 되게 이렇게 인상 쓰고 있는 막 똑같은 사람들 음, 많고 뭐 그런, 그걸 네네. 이제 탱화, 불화라고 하죠. 이제 뭐, 이 부모님의 직업은 제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제가 눈 떠보니까 부모님이 그런 걸 하고 계셔서, 사실 어릴 때는 당연히 어떤 물감이나 붓이나 이런 그림 도구들이 장난감이었죠. 집에 굉장히 많았어요. 음, 그러고 뭐 단청 같은 경우는 지방에 절이 많으니까 절들에서 아버지가 작업을 하시니까 뭐 방학 같은 때 늘 그 지역으로 같이 가족이 가서 아버지가 일 끝나면 같이 뭐 지내고 뭐 이런 식으로 늘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생쯤 됐을 때 어, 반강제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현장에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단청이라는 게 뭐 굉장히 세밀한 작업도 있지만 이렇게 한 색을 엄청 많이 칠해야 되고 정말 단순한 그런 작업들이 더 많거든요. 기본 베이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좀 익숙해졌죠. 현장 일이라든지 어떤 색을 칠하는 것들. 되게 자연스럽게 그런 게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집에서는 어머니가 늘 탱화를 그리고 계셨고, 어머니도 사실 아버지의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셔서 뭐 불교미술 대학교도 다니시고 이렇게 해서 배우신 거고, 한국에 단청 기술자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국가 자격증. 음, 아버지가 이제 그 단청 기술자셨고, 어머니를 가르쳐서 어머니도 나중에 단청 기술자가 되셨죠. 그 시험이 진짜 어려운데, 아무튼 어, 그렇게 되셔서, 제 기억에 대한민국 부부 1호 단청 기술자 뭐 이런 거로 막 무슨 이런, 어, 막 기념품 같은 것도 막 누가 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뭐 더 얘기하자면 저희 뭐 외가 쪽도 다 미술을 하셨고, 저희 어, 큰애 삼촌은 단청하다가 스님이 되셨고, 아버지 밑에서 단청을 배우다가 그 절에서 출가를 하셔서 스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작은 삼촌도 아버지 밑에서 일을 하셨고, 저희 이모는 애니메이터였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아, 지금이랑은 완전 달라요. 그때 애니메이션은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시장은 지금의 어떤 동남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미국의 하청을 받아서 뭐 장당 몇십 원 이렇게 그리는.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 이모 집에 늘 디즈니 만화나 음, 그 그때 제가 봤던 엑스맨이라는 만화 있어요. 네. 그런 만화들 이렇게 여러 장 겹쳐서 막 작업하고 있었어요. 우리 이모가. 그러니까 신기했죠. 그런 거 잘 안 된 거, 잘못 그려진 거 이런 거 저 줬거든요. 막 그러면 학교에서 애들 나눠주면 막 배트맨 이런 거 있었는데 애들 엄청 좋아하고 막.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림을 그리는 자체가. 근데 저는 사실 단청이나 불교 미술에는 큰 뜻이 없었고 사실 어 반강제적으로 끌려다니다 보니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때까지도 시간만 나면 아버지 현장에 투입이 됐죠. 전 솔직히 진짜 싫었거든요. 그 그죠. 불교 놀고 미술을, 싶을 예, 때니까. 그죠? 맞아요. 그 산에 갇혀갖고 또 산에 막 차로도 못 올라가고 맨날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런 데서 막 한 달씩 방학 때 이렇게 어, 반, 반이 아니라 강제로 시키니까 전 되게 네. 싫었어요. 근데 저의 꿈은 이제 서양 화가가 되는 거였고, 우리 어릴 때 막 그런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반고흐 영화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그 명화의 외출인가? 뭐 그런 영화 보면서 아, 나도 저런 화가가 어, 돼야겠다 해서, 그게 어쨌든, 언제였어요? 중학교 때였어요? 아니면 뭐 고등학교 때? 음, 우리 초등학교 때는 존경하는 위인 쓸 때 막 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꿈 쓸 때 다 과학자, 뭐 대통령 이런 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로 어릴 때 반고흐를 썼고, 아, 그리고 화가를 써서 부모님 상담도 했어요. 그죠. 그, 대부분 방고가 누군지 모를 때 아마 예, 방고를 쓰셔서. 그 웅진 위인전기에 반고가 어, 있었지만, 그래서 제 기억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거를 썼는데, 부모님 상담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지금은 이해를 못 하겠지만, 그때 당시는 우리 민수님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막 4시 반인가? 국기에 대한 경례하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쵸, 길에서. 그쵸. 응. 그러니까, 우리도 되게 격동의 시대에 살았다. 그쵸, 그쵸. 그래서, 응. 마지막이죠, 마지막 시대. 그쵸. 이제, 우린 딱 그거의 국민학교도 좀 마지막. 나왔잖아요. 저도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까지 국민학교였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고등학생이 되니, 아버지와 그때부터 좀 갈등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입시를 하겠다. 미대를 가겠다. 어, 뭐, 야, 뭐 아버지가 대학 나와서 이걸 하냐. 어, 넌 그냥 이거나 배워라. 이런 되게 갈등이 많았고, 근데 저는 어쨌든 열심히 해서 후계예술대학교, 서양학과에 수시로 합격을 했고, 그게 경쟁률이 진짜 세서 아버지가 뭐 말도 안 되는 걸 자꾸 시험을 보냐 했지만, 그 붙었어요. 그래서 서양학과에 갔죠. 그러니까 대학도 열심히 다녔고, 뭐 나름 장학금도 타고 했는데, 아버지는 계속 그게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분란의 연속이 되니까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가출을 했어요, 그냥. 편지 써놓고 2만 원 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가출 상태입니다. 22년째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지만 네네. 뭐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건 분명히 너무 있고, 그리고 그 왜 슬램덩크 만화 보면 여기 산왕의 정우성이 태어날 때부터 농구공을 갖고 놀고 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전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도 부모의 나이대가 됐잖아요, 어느덧. 저는 이제 결혼을 안 했지만 결혼을 한 친구들 보면 다 우리 친구들의 그런 걸 물려받더라고요, 애들이. 뭐 운동하는 친구들 보면 애기들이 운동을 엄청 잘하고, 디자인하는 친구들도 보면 음, 그 자식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환경은 어쩔 수 없구나. 다만 어, 나는 거기서 이제 좀 약간 다른 노선으로 가서 지금 이렇게 됐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 20살 때 독립을 또 하신 후에 다양한 일들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네, 인테리어 현장에서도 그림을 네, 그리시고 사업도 하시고 정말 많은 일을 해 오셨더라고요. 네. 그 시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버텨냈는지 지금 돌아보면 뭐 먼저 떠오르는 기억이나 그런 감정이 있을까요? 제가 2003년 5월 1일 날 2만 원 들고 가방 2개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 신촌에 친구네 집에 이제 얹혀 살면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 집 나왔을 때는 그냥 다 불편했죠. 그런 생활은 처음이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엄청 무서웠어요. 엄청 폭력적이었고,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것들이 왜 그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지가 48년생이시고 진짜 옛날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군인이셨어요, 군인.
우리나라의 그 시절에 군인이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어,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군대에서 그렇게 받은 어떤, 자라오셨죠. 예, 자라오셨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이야 뭐 정신적인 치료나 이런 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절이잖아요. 저도, 30대, 40대가 되면서 아버지가 왜 우리를 그렇게 어릴 때부터 가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막 폭력적이었나 생각해보면 다 그런 영향인 것 같아서 뭐 이해를 한다기보단 참 어쩔 수 없는 시대였구나. 지금까지도 뭐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세대 분들이 어, 그런 것들이 제대로 교정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살지만 그래서 세대 갈등이나 이런 막 지역 갈등 이런 게 아직도 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그렇죠. 시절에 그런 음, 아버지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러고 집을 나와서는 당장 돈이 없으니까 뭐 일을 해야죠. 그때는 이제 학교도 휴학한 상태였고 그래서 홍대 쪽에 테일바, 클럽 이런 데서 막 일을 했어요. 아무리 뭐 그랬어도 노는 걸 되게 좋아했고 요즘 말로 소위 인싸였으니까 우리 때는 인싸라는 말도 없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런 데서 일하고 낮에는 뭐 주변 형들이나 누나들이 뭐 일용직 같은 거 이렇게 주면 뭐 어디 그런 이벤트샵 같은 데서 판매도 하고 그리고 선배들이 어쨌든 벽화나 뭐 인테리어 이런 걸 하고 있었어서 무대 미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하면서 한 1년을 살다가 이제 그 해 말에 군대를 갔죠. 제대하고도 뭐 별반 다르지 않아서 똑같이 일들을 엄청 했죠. 근데 음,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어, 그림 같은 뭐 벽화나 이런 일들이 들어오면 꾸준히 하면서 이런 뭔가 벽화와 어떤 공간을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이 나랑 맞는구나. 그리고 이게 일당도 좀 세고 그리고 보니까 이걸 내가 일을 따서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2007년 말부터는 일을 따서 하기 시작했죠. 그 처음에 이제 홍대 쪽에 어떤 뭐 카페나 뭐 바 같은데 외벽을 꾸미다가 지나가다가 그런 걸 사람들이 보고 이거 우리 가게도 꾸며주세요 해갖고 동대문 도매시장에 처음으로 입성을 해서 되게 작은 부스인데 엄청 꾸미거든요 거기. 그러면서 한 7, 8년을 동대문 도매 인테리어를 하게 됐죠. 그리고 그 번 돈으로 이제 학교도 다 졸업하고 음, 뭐 그렇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와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했냐. 근데 아니 그때는 뭐 구글 뭐 네이버 당연히 있었지만 제가 기억하기로 2008년에 처음 갤럭시 1을 제가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스마트폰도 없었고 맞아요. 뭐 이렇게 폴더폰 썼어요, 저도. 음, 그러니까 뭐 그런 정보가 있지 않고 그냥 몸으로 다 뛰었으니까 그때는 지도도 없어서 을지로의 그 자재상을 제가 대동여지도 그리듯이 걸으면서 명동부터 동대문까지 걸으면서 여긴 뭐가 파는구나 이러면서 그리면서 지도를 음, 만들었어요, 제가. 음, 지금이야 이렇게 찾으면 나오지만 그쵸. 그리고 창업 무슨 뭐 지원 사업 이런 개념 아예 없었고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거였어. 그냥 무조건 부딪혀서 해야 되고 노트북이랑 가방 이만한 거 메고 다니면서 막 밤시장 가갖고 그 앞에서 막 그려주고 막 자재 들고 다니면서 이런 걸로 벽 꾸며주겠다 하고 그렇게 진짜 몸으로 뛰어서 한 거죠. 그리고 막 테이블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땐 빈티지 이런 게 유행했으니까 학교로 그런 자재를 다 갖고 와서 학교 친구들이랑 진짜 설치 미술 하듯이 막 TV를 잘라서 장도 만들고 막 오래된 것처럼 빈티지하게 막 사포질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무대 미술과 벽화에서 배운 것들을 인테리어에 하면서 사실 뭐 중간에 사기도 당하고 너무 일이 많아지니까 누구 소개를 받아서 진짜 인테리어 업자와 했는데 그 사람 중간에 이제 돈을 갖고 이렇게 근데 거기서 제가 뭐 민사나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남은 돈으로 다시 내 인테리어를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근데 음, 지금 지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당시에는 막 죽을 것 같았고 진짜 미국에선 가고 총으로 쏘고 싶었고 막 그런 당연할 거 아니야. 그 어, 몇 천만 원 그쵸. 그 어린 나이에 몇 천만 원을 그랬으니까 뭐 그렇게 자라온 거죠.
막 네네. 난 생활력이 강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되게 당연히.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인테리어 업자 뭐 좋은 직업이지만 꿈이 인테리어는 아니었으니까 그러고 밤에 오면 작업실에서 유화 그리고 끊임없이 그렇게 계속 매일매일 살았죠. 그리고 그게 멋이었어. 약간 나의 뭔가 간지였어. 나는 이렇게 예술가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간지. 사실 저 혼자 생각할 땐 그때가 내가 제일 멋있었지 않았나. 뭔가 어, 그 열정 그쵸. 있고 도전적이고 지금은 이렇게 뭐, 맞아요. 살도 쪄갖고 지금 그- 아, 참 얘기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물론 이제 그림에 대해서도 얘기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또 아버님에 대한 얘기가, 저는 좀 공감이 됐던 게, 이제 저희 할아버지가 군인이셨고, 저희 아버지는 또 해병대를 나오셨어요. 아 그 당시에는 다 가난하니까 다 맞아. 스스로 일어서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자라왔고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세대들이 이렇게 대화를 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뭔가 좀 애정도 필요하고 대화도 하고 싶고 이런 존재들인데 그게 안 되니까 아마 거기에서 눌려왔던 그런 감정들이 저희 아버지가 뭐 폭력적이진 않으셨지만 부모님께서 싸우시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마흔이 돼서야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뭐, 부모님께 사랑을 좀 더 받길 바랬던 그 어릴 때의 감정이 있었고, 그리고 되게 무서웠던 그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아주 깊은 곳에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로 이제 명상도 하고 이러면서 저를 돌아봤을 때 하나둘씩 이렇게 솟아오르는 감정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어찌 됐던 이제 그런 가족들의 그런 그림 영향으로 그때 또 경수님은 덕분에 그림을 빨리 접하게 되고 또 사실 어릴 때 자기 꿈을 그렇게 빨리 캐치를 해서 지금까지 하는 친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또 축복이었고, 또 그 반면 거기에서 올 되게 상처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어린 나이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또 해야 했지만, 어쩌면 또 그것 때문에 지금의 경수님이 또 이런 그림에 대한 더 많은 경험과 나만의 것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토론이 길어졌는데 지금 돌아봤을 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예전과 좀 달라진 게 있는지 사실 뭐 더 많은 얘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뭐 어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게 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그림, 집안의 그림이다. 이거는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저는 요즘은 그런, 좀 나이를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됐을 때 함께할 가족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뭔가 내 일로 성과를 냈을 때. 그냥 겉에서 볼 때는 사람들이, 와, 너는 그래도, 부모의 그런 걸 타고 나서 그림으로 잘 됐으면 고마워해라. 하지만 인생이라는 전반을 봤을 때 감정 아까 말했듯이 우리는 사랑도 받아야 되고 인간이라는 감정의 형성 어떤 이 정서의 형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저희 집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중학교 때 이제 이혼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저랑 이렇게 되면서 제가 나왔는데 또 두 번째 어머니도 이혼을 하셨어요. 이제 동생도 생겼지만 그리고 중간에 이제 저도 2살 많은 형도 아버지의 어떤 강요로 인해서 아버지한테 일을 주는 회사에 반강제로 이제 취업이 된 거죠. 다가 뭐 어쨌든 안 좋은 뭔가가 있어서 하늘나라로 가고 뭐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내가 이 어떤 고마워하고 그런 것보단 분노가 훨씬 많았죠. 자라면서 분노가 훨씬 많았고 지금 그 분노가 사그라들었다. 전혀 그렇게는 얘기할 수 없어요. 다만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또 뭐 3번째 결혼을 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들었어요. 아버지. 그래서 그래 그 부모 아버지라는 어떤 그 입장을 놓고 본다면 나한텐 되게 안 좋은 아버지. 내가 선택할 순 없지만 그렇게
행복함을 전달해 주지 못한 아버지였지만 그냥 그 남자의 인생으로는 뭐 또 얼마나 어, 고통과 그런 게 많았겠어요. 그 어, 가족이 어쨌든 몇 번 빠그라치고 정말 목숨보다 귀한 자식이 죽고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 또한 그렇게 뭐 순탄치는 않구나.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거지. 내가 막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아버지를 이해하고 다시 품어줘야지.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들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더 불행해질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내가 겨우겨우 만들어 놓은 나의 평온한 척 하는 삶을 깨고 싶지 않아서 사실 몇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어디서 연락을 하고 싶대 너한테 막 이런 얘기를 건너 들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막 몇 날 며칠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걸 겪으면서 지금은 그냥 뭐 남들이 아무리 뭐 후레 자식이다. 너 그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도 사실 내가 우주의 중심이고 내가 이 모든 것의 핵인데 내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희생도 뭐도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어머니도 그 저 어릴 때 이혼하시고 또 가정을 잘 꾸리시고 거기서도 또 자식들을 잘 키우고 사시니까 그냥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인생. 나는 나 이렇게 0부터 시작해야지. 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이제는 막 우울하고 뭐 인륜을 저버리고 이런 수준은 넘어간 것 같아요. 아 네. 조금 무거웠는데 사실 오랫동안 또 생존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그림을 그려 오셨는데 그림 속에는 그 나만의 그런 감정들도 물론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생존을 넘어서 또 자신만의 언어로서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시절을 지나 이제 지금은 그림이 작가님께 어떤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왔는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게 이제 서양화를 할 때, 어, 이게 진짜 좀 안타깝지만 예술, 사람들이 예술에 기대를 하는, 내가 예술을 보게 되는, 예술을 하지 않는 사람들, 예술품, 음악, 미술, 뭐, 드라마, 영화, 극,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싶은 감정은 일반적인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 사람의 우울감으로 인해서 태어난 예술품이라든지 그 그쵸, 사람의 그쵸. 아픔을 승화시킨 뭐 음. 우리가 흔히 인상주의 뭐 반고흐나 뭐 음. 프리다 칼로 뭐 이런 되게 그런 작가들의 열광하는 이유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폐했지만 예술로 승화시켰다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볍게 말하면 예술가병이었지만 저도 그런 상황에 놓인 내 자신을 예술로 승화시켜보자 하면서 유화를 30대 초반까지 그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내 내면의 아픔은 사람들이 그닥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는 힘들지만 뭐 내가 귀를 자른 것도 아니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냥 나는 힘들지만 그 정도 어떤 예술로서 내가 승화를 시키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건 뭐 네 사정이지 정도인 거예요. 내가 객관적으로 내 예술 음. 작품들을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냥 승화가 아니라 내 어떤 배설과 우울감을 자꾸 표현하는 그림 같았어서 진짜 그런 거에 극에 달한 사진도 아닌 뭔가를 이렇게 3D 출력물을 어디 아시아프라는 대회에 낸 적이 있는데 진짜 죽음과 이런 거에 대한 주제였어요. 근데 그 몇천 명 중에 상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음. 그 엄청 좋은 일이지만 이 형의 죽음 이후에 그 일어난 감정들을 예술품을 했더니 그 전에는 아무도 내 그림을 안 알아봐 줬는데 상을 줘. 상을 타고 기뻐하는 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 미술품으로 인정받았지만 나의 진짜 극도의 아픔을 사람들이 이렇게 음. 환호해 주네. 이게 어 진짜 너무 막 기괴한 거예요. 그런 기분은 처음 느껴봤죠, 저도. 그 기괴한 기분 때문에 사실 내가 어떤 예술을 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어떤 아픔을 자꾸 내가 나를 갉아먹으면서 자해하면서 내 새끼들을 만드는 거는 내가 하면 안 되겠다. 그거를 그 한 10대 후반에 느꼈고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어, 좀 재밌는 거
그냥 내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를 그려보자. 좀 남들의 얘기에 더 귀를 기울여 보자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했고, 처음에 막 힙합 얘기도 그려보고, 농업 얘기도 그려보고, 그렇게 습작처럼 했죠. 근데 그러다가, 이 불교 얘기를 우연한 기회에 전혀 다른 루트로 젊은 불자 모임에 갔고, 생각보다 안 구린 거예요. 모인 사람들이. 나 어릴 때 나의 아, 불교의 이미지는 맨날 되게 괴로움의 연속이었거든요. 진짜 나에게 불교는 고였어요. 불교하면 바로 아버지의 일이었으니까. 근데 네. 내가 다른 삶을 살다가 돌아간 불교는 생각보다 안 그랬고, 모인 사람들도 그런 어떤 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젊은 비슷한 나이대들이었고, 그러면서 그때 막 불교 파티도 열고 뭐 하고 하다가 그래, 다시 불교를 좀 볼까 했더니 이 고타마 시다르타, 우리가 아는 부처님의 그 일대기가 그때 약간 그때 당시에 느끼기에 그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이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자 왕자였다가 그런 거를 깨우치고 나와서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내용이지만 나도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불교 미술 집안에 살다가 정말 그 부처님처럼 가출을 했고 그래서 나름의 고행을 겪어서 그런 막 죽음과 뭐 아픔과 이런 걸 겪고 이제 좀 대중의 어떤 이야기를 그리려는 어,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또 마침 불교 사람들을 만났고 이건 내가 다시 불교를 봐야겠구나 해서 이런 지금 뒤에 있는 이런 불교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 당시 2800년 전에 그 고타마 시다르타는 그 완전 힙스터의 아이돌의 완전 셀럽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뭐 가수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 그쵸. 당시에는 설법을 하는 사람들이 셀럽이었고, 지금의 GD나 BTS나 블랙핑크처럼 그 당시에 그들의 아이돌이었죠, 사실. 완전 한 줄기 빛이었으니까. 그 그쵸, 그쵸. 설법을 듣는 대중들이 팬클럽이었을 거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작품들이 나오게 됐죠. 어, 이 재해석이라면 재해석이겠지만, 제 해석이죠. 저의 해석. 근데 이거를 이제 불교 박람회 같은 데서 전시를 했더니 스님들이 무릎을 탁 치면서 이거라고. 그래서 약간 어, 자신감을 얻어서, 예. 의외네요. 스님들이 그렇게 한 게 좀 저는 조금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오히려 되게 좀 고지식하고 이게 뭐야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이거지라고 하신 걸 보니까 이 뒤에 지금 작품이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우리 경수 작가님이 되게 웹툰이나 이런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작품들이 너무 정말 독특하고 되게 멋지다 생각이 든 게 이런 그림은 뭐라고 표현을 하나요? 예를 들어 뭐 유화다 아니면 뭐 일러스트다 아니면 뭐 일러스트 혹은 뭐 일러스트 법인 건? 현대미술 뭐 그냥 현대 그 비주얼 아트죠. 비주얼 아트. 비주얼 아트. 어. 그 경계는 무너진 지 너무 오래됐고 어 케이팝 데몬 헌터스 그거 너무 저 재밌게 봤거든요. 그런 게 저는 진짜 요즘 시대의 예술이라고 봐요. 네네. 그쵸. 모든 오감을 사람의 모든 감정과 오감을 음. 다 만족시키잖아. 근데 그 안에 어떤 엄청난 깊이와 스토리도 있고 역사도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런 경계는 진짜 전 무너진 것 같고 당연히 지금도 뭐 미술관에 가서 어떤 파란 네모를 보면서 이렇게 한 시간 동안 뭔가 감동을 받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 시대가 그런 경계를 다 허물었다고 생각해요. 음. 어떤 예술의 평면, 시각 디자인, 어쩌고 파인 아트 이런 경계는 완전 무너졌고 또 AI가 나오면서 어떤 어, 실제 하는 것과 실제 하지 않는 것의 경계도 무너지고 있잖아요. 뭐 편한 대로 다 부르시면 돼. 불교 현대 미술가라고 부르던 뭐 네네. 만화가라고 부르던 어. 저는 어. 전혀 어 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뭔가 이렇게 정해진 틀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런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만의 해석이 들어간 그런 예술 작품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럼 계속 불교 미술 이쪽으로 그리고 계시나요? 이번에 8월 9월에 또
저 부산, 대구 불교 박람회도 나갈 생각이고, 사실 제가 어 진짜 많은 작업을 했는데 보여주지 못한 것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제가 양경수란 이름으로 이거를 한창 하고 있다가 동시대에 그림왕 양측이라는, 그때는 얼굴도 안 알리고 음. 어 약간 불교 미술을 하는데 이런 걸 해? 이런 게 좀 그럴까 봐 숨기고 SNS에 그런 B급 만화나 약간 병맛 이런 거를 엄청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어 저것도 이제 2015년, 2016년이었어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국립박물관에 저게 전시가 돼서 전시를 1년간 하고 있었는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갑자기 제 그 웹툰이 터진 거예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사실 저 불교 미술은 의미도 좋고 제가 뭐 죽을 때까지 하고 싶고 계속 파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비주얼로 혹은 어떤 방식으로는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평생 해야겠죠. 근데 갑자기 그게 터지니까 돈이 벌리는 거예요. 저걸로는 그렇게 큰 돈을 못 벌었거든요. 음. 당연하겠지만 그냥 뭐 굿즈 판매 이런 거였지만 갑자기 웹툰 했더니 망고 콜라보 이런 게 막,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예술가 분들이 뭐 뭐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예술가도 작가도 직업이라는 큰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이렇게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직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고귀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지구 안에서는 그 직업의 한 카테고리인 거지. 뭐 예술가는 전혀 달라. 완전 뭐 신의 영역이야.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원래도 하지 않았고 잘하면서 더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내 그림에 그 큰 돈을 주고 광고를 맡긴다? 이 너무 전 고귀한 일이라 생각해서 사실 한 7, 8년간 불교 미술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 웹툰만 계속 그리게 된 거죠. 직장인 웹툰으로. 뭐 상품도 만들고 광고도 하고 책도 내고 이모티콘도 내고 막 하면서 사실 어 저는 뭐 이게 더 가치롭다, 그게 더 가치롭다 이런 생각은 못 하겠지만 돈을 벌어다 준 것만 봤을 때는 그 웹툰이 압도적으로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웹툰에 당연히 전력을 투구한 거고 음. 이렇게 10년을 한 10년을 살아왔네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게 정말 와 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술가나 이런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돈을 못 벌어도 난 이걸 할 거야." 약간. 근데 이 현실의 세계를 살면서 돈을 또 버는 것과 현실에 맞게끔 이 삶을 유지하는 것, 삶이 없으면 작품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밸런스를 잡기가 쉽지 않지만 내 재능을 쓰면서 원하는 걸 계속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여유를 주면 또 그 후에 그것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또 타이밍이라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이렇게 해서 쌓여온 게 있지만 때가 돼서 또 돈을 벌 기회가 있었고 또 지금 저도 명상을 한 지가 꽤 됐는데 이 외국에서 오히려 더 이게 엄청 붐이 올랐죠. 맞아요. 장난 아니지. 실리콘밸리에서 유명한 CEO들이 명상의 바람에 불면서 명상하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엄청 커졌는데 저는 딱 우리 얘기를 하면서 경수 작가님이 '돈을 벌 때가 왔구나.' 이 작품이 얼마나 비싸게 팔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 이제 시절에 만났잖아요, 또. 어 민수님과도. 네네. 제가 보니까 2017년에 봤더라고요, 우리가. 2017년에. 맞아요. 꽤 그때 참 우리가 영하고 잘 나갈 때 지금도 네네. 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경수님 이 작품을 제가 시애틀에 있잖아요. 시애틀에 이게 예술관이 있는데 아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해요. '아 거기에다가 하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언제든. 네 경수님의 시애틀 전문 담당이 되도록 아유, 뭐, 네.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네. 진출 아유, 확정으로 철저하게 오늘 오더 계약서 옵니다. 네. 네 그럼요. 계약서 걱정하지 작성하고 마세요. 네. 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양치기라는 사실 이렇게 유쾌하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또 철학적인 그런 게 또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양치기 이름만 봐도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라는 네, 의미? 다스릴 치 자기 기자를 써서 네. 그림으로 원래 처음에 이름이 사기치기였어요. 생각을 기록해서 나를 다스린다였는데 어, 근데 그런 이거 의미였군요. 너무 그 이름으로 몇 개 그림을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한테 안 유명할 때 보여줬는데 네네. 제가 한문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근데 야, 그 이름 따라간다.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원피스라는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리막 양치기라는 이름으로 뭐 해적왕처럼 지었고 근데 그런 거예요. 이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막 작업을 많이 할 줄 몰랐죠. 어, 기안84가 그 이름으로 이렇게 유명해질 줄 몰랐던 것처럼 뭐 근데 쓰다 보니까 뭐 이제 주변에서는 저를 작가로 알게 된 한 10년 안쪽으로 알게 된 사람들은 치기 형, 치기 오빠, 치기야 이렇게 불러요, 다들. 그래서 이제 음, 뭐 저도 너무 좋아졌고 물론 뭐 그 앞에 막 뭐 폭력적인 집안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제가 밖에서는 학교에서 뭐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고 웃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이제 막 한국에 한국 힙합이 생길 때 드렁큰 타이거 이런 사람들 막 나올 때 그 전에 미국 힙합부터 들었고 아무도 안 들었거든요, 동네에서. 음, 친구랑 몇 명이 그런 힙합에 빠져갖고 진짜 그 깐돌이들처럼 막 이러고 아스나 투팍 이런 거 듣고 어릴 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말장난이나 어떤 언어 유희 이런 거에 음, 너무 심취해 있었고 그리고 만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린 만화 세대니까 어릴 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만화가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웹툰이라는 시장, SNS 그리고 컴퓨터로 디지털 드로잉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면서 어 이런 것도 어쨌든 컴퓨터로 그렸으니까 그러면서 이걸 하지만 만화도 그리고 만화를 하지만 이것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컷 만화가 이제 탄생된 거예요. 그것도 그때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정사각형 한 컷밖에 안 올라갔어요. 아시겠지만 지금은 여러 컷이 올라가고 크기도 변했지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내 그림을 내가 마음대로 만들고 갤러리에 걸고 이랬지만 나는 플랫폼에 한번 맞춰보자 해갖고 정사각형 한 컷을 처음에 그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 오히려 굉장히 먹혔죠.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스크롤로 웹툰을 보기도 하지만 이제 이렇게 넘기면서 보는데 그 중에 한 컷만 걸려도 눈에 이렇게 가고 뭐 옆으로 안 넘겨도 되고 하니까 그게 이제 제 나름대로는 되게 적중한 것 같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못했지만 사실 이 회사원, 직장인, 어,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어쨌든 우리 형도 회사를 다니다가 어, 과로사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그것 때문에 이걸 그렸다 이러면 진짜 웃기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게 굉장히 큰 부분에 남아 있어요. 어, 회사에서 야근을 하다가 죽을 수 있다 이런 게 당연히 너무 그때 당시엔 더 크게 남아 있었죠.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또 친구들 보면 그렇게 에너지틱하고 나랑 놀았던 친구들이 회사원 돼서 쩔어갖고 술 먹다가 자꾸 싸우고 욕하고 막 이렇게 변한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걸 그러니까 그 풍자하면서 어떻게 좀 어, 재밌지만 우프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해서 처음에 막 그런 거 출근하는 순간 퇴근할 생각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웃기지만 되게 현실. 인간으로서는 엄청 불행한 일이잖아요. 그쵸. 아침에 신발 신는데 이게 퇴근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 이 그림을 그린 거거든. 막 머릿속에 떠나질 않는 거야, 그게. 신발을 신는 건데 벗는 거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무슨 일 하세요? 막 이런 걸 막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뭐 이렇게 됐는데 요즘은 또, 직장인 얘기보다는 그냥 일상 얘기를 더 많이 그리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점점 변해가는 거죠. 그걸로 이렇게까지 오래 해먹을 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게 하는 건 뭐 재미가 있어서인 이유겠죠?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거 계속 하고 싶으니까, 그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재밌게 하다가 이제 이게 일이 돼버리니까 이 뇌가 되게 무한한 것 같지만 제가 어떤 하나의 아이디어,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까지 오래 무언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쵸. 어, 쉽지 않죠. 저도 되게 빨리빨리 막 변화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림이라는 큰 틀을 오래 하는 거지. 그 안에 뭐 한 주제로 예를 들면 뭐 달 항아리만 뭐 30년 그렸다 이런 분들 있지만 전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성향이 다른 거예요. 성향이. 근데 이 직장인과 뭐 어떤 일상 툰을 10년째 하고 있다는 건 그래도 이 그림이 지금의 나를 있게 해준 음. 고마움이나 그리고 진짜로 제가 중간중간 막 다른 것도 해보고 했지만 결국 내 뇌에서 나올 수 있는 대중한테 가장 크게 소통할 수 있는 건 이 주제구나를 최근에 다시 느껴요. 그래서 요즘 매일 어. 매일 한 편씩 네네. 이렇게 올리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실 뭐 작가라고 다 똑같은 작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막 공무원처럼 작업을 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바로바로 하고 뭐 아이디어가 나올 때 막 밤새 하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 이 직장인 그림왕 양치기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하면서는 이제 진짜로 팬들도 생기고 팔로워도 너무 많아졌고 어 기업 광고 같은 것들이 실제로 주고 기한이 있고 하니까 그게 또 훈련이 된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좀 그쵸. 반 공무원처럼 해보자. 그러니까 저도 좀 되게 놀랐던 게 저희가 벌써 만난 지 이렇게 꽤 시간이 됐는데 그때도 이 작업을 했는데 지금도 계속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한 가지로 꾸준히 인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계속 오래가지 않죠. 사람들이 특히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빨리빨리 변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니즈가 있나 보다. 저도 그런 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런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 왔을 때 계속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실 것 같으신가요? 어 한동안은 그럴 것 같고 이제 그런 거죠. 좀 바뀐 건 있어요. 예전엔 직장 상사를 까는 게 되게 먹혔는데 네네. 10년이 지나면서 뭐 정권도 바뀌고 몇 번 이러면서 이제는 물론 그건 사람 바이 사람이지만 더 MG, 더 MG 신입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많아졌다. 뭐 이런 게 사회적으로 되게 더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낀 세대들이 너무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어. 많아지니까 네네. 사실 막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아서 직장의 애환보다는 그냥 삶의 애환을 더 그리게 됐고 그리고 더 어,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때 당시에 제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지금 제가 까는 그 반대편에 직장 상사가 돼 있어요. 이제. 내 음. 그림에 열광했던 사람들.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내가 그린 그쵸, 욕하는 그쵸. 그림 보면서 예. 즐거워했던 그게 자기가 반대쪽에 돼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또 예전에 학생이었고 이런 사람들이 10년이 지나니까 지금 다시 신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SNS라는 게 알고리즘으로 또 뜨고 하니까 그쵸, 그쵸. 전혀 또 공감이 새로운 팬들도 생기는 거고 네. 그리고 제 그림을 뭐 어디서 한번 봤다 정도였지 전혀 몰랐다가 이렇게 많은 그림이 있었어 하면서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고 또 스레드 같은 게 또 생기면서 아예 전혀 다른 팬층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은 어 이제 틱톡도 이제 제가 막 시작을 할 거지만 어 더 재밌는 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굳이 막 이렇게 나를 크게 알리는 거는 하지 말자. 뭐 큰 강연이나 이런 게 아니면 예능을 나가거나 무슨 튜브에 많이 나가거나 이런 거는 어 사실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약간 가오였는데 지금은 어, 기회만 있으면 어디든 나가고 뭐든 하려고 막 해요. 그게 이제 음. 나이를 먹어서 더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하자. 지금 이제 나를 찾아주고 이런 데가 없으면 내가 더 뛰어야지. 막 예전에 내가 이랬는데 나 잘 나갔는데 이런 걸로 전 그렇게 하고 싶지 않거든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건 멋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노홍철 형님 같은 네네. 사람들 보면 제가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런 형님 모든 걸 다시 막 하잖아요. 막 엄청 방송 이렇게 어 안 됐는데 내가 그래도 노홍철인데 할 수 있는데 더 막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내가 뭐라고 그 그림 잠깐 뭐 사람들이 알아줬다고 나 뭐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더 막 하려고 네네. 뭐 예능 같은 것도 막 나가기도 하고 네네. 막 코미디언들이랑 스케치 코미디 이런 것도 한번 찍어보기도 하고 다 하는 거죠 다. 그래서 또 어, 우리 민수님이 이거 했을 때도 바로 오케이 한 게 나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음. 민수님 이렇게라도 보니까 좋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보면 정말, 실험도 많이 하고 도전을 하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하는 분이라는 걸 전 느껴요. 그래서 그냥 제자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그걸 뭐 특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내 삶 자체를 팔자야 더 팔자.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좋은 얘기예요. 아까 이제 힙합 얘기가 응. 나왔는데 사실 그 작가님의 그림은 단순한 이 시각적 표현이 있는 그게 아니라 이 말맛, 이 리듬감, 현실감이 함께 느껴지는데 그 배경이 바로 이 힙합 덕후란 정체성이 이제 큰 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20대 때 되게 힙합을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특히 힙합의 어떤 정서나 감성에 마음이 좀 끌리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게 가장 크게 매력적이었을까요? 일단 감정을 토해내잖아요. 그쵸, 그쵸. 어, 뭐 은유나 뭐 라임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어릴 때도 힙합을 좋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가사의 양, 감정을 쏟아내는 양이 엄청 많고 거기서 오는 짜릿함. 그래, 저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미국에서 어쨌든 힙합이 생겨난 게 억눌린 감정을 폭발하기 위해서 생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요즘 뭐 뿌르뿌르뿌르 이러고 막 별로다 하지만 지금도 가사 잘 쓰는 사람들 너무 많고 제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정말 멋있게 한다는 것. 그동안과 앞으로 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예술관에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간지나게 쏟아낼까. 그래서 어, 단어 선택이나 어떤 운율 맞추기 이런 거에 음. 엄청 집착해요. 저도 작업할 때. 그러고 마지막에 반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코미디도 엄청 오타쿠고 코미디 애니메이션 힙합 이런 거를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그래서 제 주변에 코미디언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게 통한 거야. 내 그림이 코미디언들이 짜는 방식과 되게 비슷하다는 걸 그들도 선수니까 알아서 나는 그들을 보면서 맨날 영감을 얻었는데 그들이 내 만화를 막 좋아해줘서 지금 되게 친한 코미디언들이 많아졌죠. 서로 리스펙하는 그렇습니다. 네네. 저도 보면서 완전 이거는 가사다. 랩의 가사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혹시 그림 작업하실 때 그럼 진짜 랩하듯이 하시나요? 뭐 리듬 타면서 문장을 다듬으시거나. 저 작업할 때 네네. 어, 지브리 OST 틀어놓고 해요. 미야자키 하야오 토토로나 뭐 이런 거 틀어놓고 해요. 어릴 땐 힙합 틀어놓고 했는데 요즘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뇌도 하드 드라이브라고 치면 용량이 너무 많아졌어요. 음. 예전엔 그게 지금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휴지통이 없잖아. 지울 수가 없어요. 뭔가 이게 막 많아진 거야. 그래서 요즘은 아예 음악 안 키고 작업도 많이 하고 여기 뒤에 소파에서 그냥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고 뭐 이래요. 명상도 해보고 했지만 어, 사실 명상하면 저는 좀 잠깐 이랬다가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음. 오히려 걷거나 요즘 막 네네. 2시간씩 걷고 그러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눈 뜨고 앉아 있거나 눈 감으면 또 잡념이 많아지니까 그냥 저 그냥 피규어나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거나 아시겠지만 여기 위에도 다 피규어가 이렇게 많거든요. 음. 그게 저 앞, 필요했구나. 저 앞에는 더 많아요. 이 앞에는. 아. 그러니까 그런 뭔가 나만의 명상법 같은 거를 계속 찾으려고 엄청 노력하죠. 좀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왜냐면 또 이제 예술가시다 보니까 특히 진짜 이 창작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이제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오랫동안 일을 하시면서 현재 가장 잘 많이 뭐 쓰고 있는 나만의 그런 루틴?
아니면 방법? 이거 진짜로 아이디어 어디서 나오냐 할 때 제가 막 여기까지 나오다가 말 못하고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화장실에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 정말로. 얘기 많이 듣죠. 예. 예. 그러니까 큰 거사를 치를 때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더러운 얘기 같지만 전 진짜 진심이고 리얼이거든요. 저는 어 이 장이 어쨌든 활발해서 하루에 한 5번 정도를 가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진짜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제 친구들은 다 알아요. 밥만 먹으면 가니까 야, 또 안 가냐? 이러면 가려고 뭐 이런. 근데 그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떨 땐 핸드폰도 안 들고 가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기 직전 그 몽롱한 상태. 그때 뭐 알파파 상태라 그러나?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너무 막 정말 보물 상자 열듯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한동안 불면증이 엄청 심했어요. 약 먹고 어, 그랬어요. 그게 너무 거기에 내가 빠져버린 거야. 잠오기 직전에 이렇게 다시 어 깨어나고 그래서 막 메모 적고 사람들이 와 이거 되게 재밌다. 뭐 일하기 싫어증 이런 게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거의 어 저한테는 마약이죠. 그 음, 순간이. 네, 요즘은 이제 그런 걸 잘 안 하려고 더 하고 많이 걷고 진짜 많이 걷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고 더 많이 해요. 사람들이랑 특히 매일 보는 막 코미디언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랑 대놓고 야 뭐 아이디어 없냐? 막 이렇게도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이들이 인스타에 올리고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막 조그맣게 스토리에 뭐 멘트 쳤는데 그런 거에 아이디어 없고 그럼 왜 작업이 막 막힐 때는 그럼 걷는 식으로 해서 뭐 전환하거나 리셋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신가요? 술, 작업이 어, 막히면 네. 예전에는 근데 그건 있어요. 광고에 멘트를 짜야 돼. 내가 일주일이 남았어. 그러면 그냥 앉아서 계속 생각해요. 책도 보고 어, 막 서칭도 하고 막 엄청 찾아요. 엄청 어, 그 관련 업계 막 외국 사이트도 뭐 막 다 찾죠. 근데 제가 10년 했고 올해 약간 안식년처럼 갖고 있어서 그런 강박을 좀 깨보고자 억지로 막 앉아서 막 쥐어 짜진 않아요. 요즘은 오히려 루피랑 우리 강아지랑 더 산책 많이 하고 쟤랑 거의 하루에 한 4번씩 나가는 것 같고 어, 그 자전거 앞에 태워갖고 막 다니기도 하고 한강도 자주 가고 오히려 그런 거를 더 많이 하죠. 지금은 어떤 이게 좀 바뀐 것 같아요. 그 작업을 위해 내 몸을 갉아먹는 행위를 잠깐 좀 내려놔 보자. 그러면 또 뭔가 새로운 내 방식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다시 유화를 그리거든요. 근데 와 이게 너무 힐링인 거예요. 이 집중이. 그래서 나한테 그 괴로움을 줬던 유화인데.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이걸로 전시를 열어야지. 이런 또 새로운 계획도 세웠고 그러니까 또 아이디어가 잘 짜져서 또 다른 것도 그러니까 어 정상에 앉아서 이렇게 물론 그게 맞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진짜 지옥 같은 세상 안에서의 어 그 순간순간에 나한테 집중하고 그 순간순간 나를 잃지 않기 위해 찾는 그 행위들이 많아질 때 오히려 이 세상과 잘 어우러져서 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 많고 막 이런 데서도 갑자기 내가 멍 때려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잃지 않으려고 어떤 이렇게 집중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이 10명에서 대화를 하고 있어. 얘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하하하하 하다가도 갑자기 누군가의 어떤 눈썹 움직임이 보인다거나 뭐 갑자기 이 친구가 조는데 뭐 사실 실눈 뜨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되게 바늘구멍 같은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전 그럴 때가 약간 내가 뭔가 나의 집중도를 놓지 않기 위해 이렇게 칠렐레 팔렐레 되지 않기 위해 뭔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부터 막 지하철을 타도 피곤하고 뭐 음악 듣고도 있지만 진짜 이 뭐 어디 이게 봉을 계속 바라봤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 안 보였을 무슨 이상한 문양 같은 게 보여. 뭐 이런 것들.
한강 갔을 때도 하늘을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면 사실 구름이 이렇게 생긴 것 같지만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그물처럼. 그게 안 보이다 갑자기 눈에 쫙 보여요, 이렇게. 이만한 것들이 이러다가 쫙 이렇게 보이는 순간이 있어. 아, 이런 게 사실 되게 이 속세에서의 나만의 명상법이 아닐까? 되게 저는 좀 어릴 때부터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명상센터 가서 명상도 막 배워보기도 하고, 어, 자기 전에 막 바디 스캔 명상도 하고, 뭐 되게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물론 그런 것들이 맞을 때도 있죠. 네네. 하지만 제가 느낀 명상의 핵심은 무언가 나에 대한 집중이거든요. 진짜 나에 대한 집중인데, 사실 그런 건 작업하면서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음악 소리도 들리지 않고, 진짜 여기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딴 데가 검해지고, 이렇게만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 이런,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막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그걸 내가 또 느끼고 있어. 내가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 여기 진짜 붓터럭까지 막 보여요. 이렇게. 때가 진짜 이거, 와, 이 그림 오늘 끝났다. 이거 이제 진짜 멋있게 나오겠다. 딱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거 보면 사람들이 와 해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기한테의 집중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저는 좀 직업에서 훈련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한 것처럼 되게 시끄러운 데나 어디 사람 많거나 누구랑 만날 때도 그런 순간순간들이 이렇게 생기죠. 그래서 저의 명상법은 이런 게 아닐까. 음. 아니 정말 저도 되게 공감이 가는 게 저한테는 이제 운동이 명상이라고 그 당시에 되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운동을 하다 보면 말씀한 것처럼 막 노래를 듣고 시작하다가 나중에 노래가 아예 안 없어지거든요. 맞아. 없어지고 그냥 동작을 하면서 그냥 바벨을 들었는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내 몸에 그 집중하게 되는 그 하나가 되는 그런 시점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예술가분들도 그렇겠지만 뭔가 하나에 집중 뭐 운동가도 그렇고 진짜 존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플로우 상태가 돼서 그거 하나에 이렇게 쑥 빠져들어서 그걸 경험하다 보면 작가님처럼 그런 게 예. 쉬지 않고 108배 해보세요. 자동적으로 집중이 된다니까. 3000배 막, 한 500번만 해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진짜,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몸이 힘들어야 돼, 사람은.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 얘기 예전에 했지만 맞아. 일단 몸을 힘들게 혹사를 시키다 보면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저절로 나를 찾게 된다. 아마 그게 예전에 그런 고승들의 비법이 맞아요. 아니었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임도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작가님 이 얘기를 볼 때 되게 공감을 잘 이끌어내시잖아요. 예. 물론 경험을 한 것도 있겠지만 경험하지 않은 그런 스토리가 있을 텐데 그런 걸 끌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뭘까요? 다양한 포인트들이 있겠지만, 저는, 좀, 이게, 뭐, 1이 있고, 100이 있어. 1만큼 경험한 사람이 있고, 100만큼 경험한 사람이 있겠지만, 한 40에서 60 정도는 이 사람도 공감할 수 있고, 이 사람도 공감할 수 있는 딱 되게 미들 지점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어, 사실, 직장 상사 뺨을 때릴 수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 그림에 내 얘기 같아 공감한다는 건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제 만화는 일상물이 아니라 사실 판타지물이었다. 라고 하는 게 직장 상사한테 욕할 수 없잖아요. 근데 되게 나인 것 같기도 하고, 제인 것 같기도 하게 그려. 색도 되게 막 화려하지 않게 얼굴 음, 표정도 그냥 맞아요. 하하하하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되게 멀멀하게 그게 사실 저의 약간, 킥이거든요. 킥. 그렇게 멀멀하게 웃기는 거, 음, 웃으면서 욕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제 음, 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되게 내 얘기 같다고 하지만 사실 나는 경험한 적 없는 얘기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왜냐면, 어, 내가 정장 입고 일을 하지도 않을 거고, 내 그림처럼. 그리고 그런 대머리 상사한테 뺨을 때리지도 않을 거지만, 뭔가 마음속에 우리가 늘 꼰대,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런 방식으로 풀고 싶었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들 있잖아요. 저도 그쵸. 어릴 때 일하면서도 막
말도 안 되는 클라이언트 있으면 진짜 짜증났고, 막 알바할 때 막 나를 갈궜던 겸장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어 장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뭐 복장도 다르고 일도 다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되게 가운데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정들, 되게 노멀하지만 말 못하는 감정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죠, 세상에. 어떤 우리가 다 불만을 얘기하면서 살지 못하잖아요, 인간은. 오히려 불만을 다 먹으면서 살잖아요, 이렇게 누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과하지 않고, 뭐 야 이 개 맞아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무지 개 같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뭐 그런 거를 하는 거여서, 사실 막 그게 직업이 바뀌고 성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 공통분모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쵸.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트럼프랑 머스크도 그렇게 잘 지내다가 서로, 그 감정이 우리가 어떤 친구랑 잘 지내다가 싸운 감정이랑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 되게 그럼요. 예. 믿을 감정은 뭐 돈도 엮여 있고 뭐 되게 큰 게 엮여 있겠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선들은 되게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대한 이해가 사실 굳이 말하자면 제가 갖고 있는 무기이자 장점이 아닐까. 이게 모두를 이해한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막 사람들이랑 안 싸우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저도 막, 어, 앞집에서 시끄러우면 막 짜증나고 똑같은데, 이제 되게 사람 관찰이나,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이런 어릴 때부터 오지랖 같은, 네네. 막 그런 것들이 어, 저의 장점이겠죠, 사실. 네. 지금까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창작을 이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의 그 모든 작업을 통해 사람들에게 결국 전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본질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뭘까요? 제 그림 한 컷에 있어요. 그 남들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오늘도 난 남들과 똑같은 삶을 산다라는 그 컷이 있는데, 결국 그거죠. 저도 뭐 성직자도 아니고, 저도 화가 많고, 누군가 분란이 있고, 그리고 후회되는 일도 너무 많지만, 결국 사람들이 요 안에서 사는 거거든요. 뭐, 막, 타노스도 그거 하고 나서 결국 농사 짓다가 이렇게 살잖아요. 우리가 마블 영화를 봐도. 우주의 그 존재도 인간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 존재지만, 결국은 뭔가 자기 일을 다 하고 은퇴해서 농사 짓고 사는 거 보면 되게, 난 그런 생각했거든요. 결국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이게 다다. 되게 막 우주 넘어서를 상상하는 것 같지만, 인터스텔라도 보면 탁막 우주를 넘고 막 그 고생을 했지만 결국 내 옆에 차원으로 온 거잖아요. 그 영화를 보면 요 옆으로 온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인간이 밝혀내고 상상할 수 있고, 저도 과학을 너무 좋아하지만 그 굴레라는 게 사실 그렇 무한대 같지만, 어, 다시 보자면 그냥 내 주변이고 내 요 정도의 굴레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른 뭐 어디를 가도 다 여기인 거니까, 사실 그렇게 막 화를 내고 막 뭐 스트레스를 받고 막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막 우주가 무너질 것처럼 그러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러고 제 그림을 보면 사실 그런 걸 다 느끼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 하루 중에 1초, 2초라도 진짜 현웃이 터지는 순간들이 많이 없잖아요. 훅 이렇게 터지는. 음. 어릴 때는 뭐 그냥 코미디만 봐도 웃겼는데, 어릴 때 만화책만 봐도 키득키득 웃었는데, 나이를 먹으면서 사실 릴스를 봐도 웃겨도 잘 웃지 않고, 뭐 이게 뭐 웃겨 이런 악플이나 달고, 이런, 왜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됐나, 나부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아주 순간에 정말 놓고 웃을 수 있는 그림을 주자가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 그걸 보면은 사실 사람 사는 게 별게 없구나. 그러니까 너도 나도 우리도 뭐 그렇게 막 가타부타 화내고 뭐 짜증내고 악플 달고 이러고 살 필요가 없구나. 궁극적으로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죠. 오히려 싸우려면 만나서 싸워라. 뭐 그거 하지 말고 뭐가 있으면 그쵸, 만나서 그쵸. 풀고 좀 더 그래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즐거움인 거고, 전 막, 어,
심각함이나 내 아픔을 전달하고 이런 예술은 앞으로도 안 할 거예요. 전혀 생각이 없고 이제 그거를 다 무너뜨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쌓아왔던 그 내면의 아픔이라는 탑을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거는 그냥 나의 삶이지 내가 표현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줄 삶은 아니다라고 완벽하게 돼서 내가 그리는 것들은 오히려 남의 삶이나 어쨌든 내가 그리는 거기 때문에 남의 삶을 나한테 투영해서 다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온전히 내 감정일 수 있다라고 이제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모아서 내 안에서 이렇게 버무려서 다시 그들에게 공감되게 만드는 이 작업이 앞으로 뭐 뭐를 하든 저의 창작 활동의 주된 핵심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뭐 더 각박해진 이 온라인 시대에서 너무 일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정말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 최근에는 또 AI와 창작도 결합도 하시고 이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예술가 또는 창작가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나 시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전 예술가가 뭔가 그 기술의 발전으로 늘 예술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뭐 산업혁명 때문에 이런 예술의 어떤 형태가 바뀌었고 진짜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또 다른 뭐 미디어 아트가 생겼고 어쨌든 그 백남준 선생님이 그런 미디어 아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전 기술의 발전 안에서 예술의 논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술의 발전 안에서 뭐 과학이 싸우고 뭐 인문학이 싸우고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예술이 이 안에서 막 이게 맞다, 이 틀리다, 이거다 하는 게 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 어차피 이거 발전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디지털 웹에다가 만화를 처음 올릴 때 사실 사람들이 뭐 만화를 책으로 봐야지 어디 스크롤로 보냐. 지금 웹툰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브랜드잖아요. 웹툰이란 말 자체를 한국이 만든 거고. 얼마나 전 세계가 다 이제 K 웹툰 시장이 됐고. 그러니까 그 기술의 발전으로 예술가가 어떤 막 논쟁이나 이런 진지한 고민을 하는 건 당연히 맞지만 이건 예술이 아니다, 맞다 판단은 예술가가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가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하면 하는 거지. 어, 그거를 만든고 본 사람들이 이거 진짜 이건 예술이다 느끼면 사실 전 그게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술가가 굳이 막 저거 저런 거 AI로 어디 예술을 만드냐, 저 페이크다, 뭐 NFT로 어디 예술품을 파냐, 뭐 그런 저는 그런 예술가는 그냥 자기가 하고자 하고 있는 걸 하는 거고 뭐 평생 그냥 AI 이런 기술 안 쓰고 유화만 그리면 그 사람 그냥 유화만 그리는 거지 굳이 막 내 직업이 예술가인데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거는 사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그걸 활용해서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문제인 거고 저는 사실 좀 더 내가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해서 재밌는 걸 만들까 이 고민뿐이지 전 너무 좋거든요. 음. 제가 지금 AI로 제 그림 한 컷을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원래는 이거를 몇 년 전에 쇼 드라마로 하려고 제가 제작팀이랑 그 배우들이랑 막 섭외해서 하려고까지 음. 생각했었어요. 그럼 한 편 찍는데 몇백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한 편을 여러 개 찍으려고 했었지만 그래서 결국 무산이 됐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집에서 10분 만에 3개, 4개 이렇게 하고 딱 그리고 편집 살짝 해갖고 유료 결제해갖고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웃기고 좋은 타이밍으로 재밌게 만들까 이 고민을 하는 거지. 뭐 이게 맞네 틀리네는 이미 우리 지금 이 얘기 하는 와중에도 AI는 한 1분만큼 더 발전해 있을 텐데 너무 신박해요. 재작년에도 제가 AI를 관심 있게 했지만 어, 작년에 내가 했던 거 보면 전혀 달라요. 완전 음.
막 손이 이렇게 꺾어져 있고 막 이런 영상들인데 지금은 너무 말도 하고 표정도 짓잖아. 진짜 올해 말 내년에는 어떻게 될런지 우리가 이렇게 어 이런 것도 이제 지금 그냥 얼굴 바꿔서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쵸. 아주 기대됩니다. 아, 네. 참 기술의 양면성이 있지만 어쨌든 그 현실을 거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0년 5년에서 2030년을 향해 가지 2000년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맞아, 거니까 거기에 맞게끔 진화를 해야 되는 게 또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숙명 아닌 맞아요. 숙명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럼 앞으로 작가님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창작을 이어가고 싶은지, 특별히 시도해보고 싶은 작업이나 아니면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다면요? 예전엔 막 거창한 생각도 많이 하고 내가 막 회사도 차려서 막 후학도 양성하고 되게 다양한 생각을 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작년 말에부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어, 겸사겸사 쉬게 됐는데 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냥 내가 꾸준히 그냥 원래 하던 걸 하고 순간순간 하고자 했던 거를 완성해 나가는 게 다음이구나. 이걸 어릴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막 돈을 벌고 조금 알려지고 하니까 더 뭔가 막 키우려고. 물론 그렇게 해서 자기 회사를 차려서 후학을 양성하고 더 커지는 아티스트들도 있죠. 뭐 박재범 같은 사람도 그렇고 윤종신 형, 뭐 박진영 형 다 그렇지만 저는 사실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가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를 해서 이렇게 왔지만 누군가 뭘 차렸을 때 몇 번 그런 시도도 해봤지만 다 무너졌고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잘 차린 사람들과 내가 뭔가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도 요즘 들고 그러려면 내가 진짜 더 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유화도 그렇고 불교 미술도 그렇고 저 웹툰도 그렇고 그냥 하자. 계속 더 하자. 그 머리 쓰고 뭐 이거 더 뭐 키우고 이런 것들을 안 해봤다면 지금도 그런 걸 하고 싶었겠지만 그걸 10년간 많이 해봤고 사실 돈도 진짜 많이 날렸어요. 그런 거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안 했으면 돈 벌었을 텐데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 그거를 그 돈을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이 없어진 거죠. 아깝긴 아깝지만 뭐 어쩌겠어요. 어, 아까 2000년으로 돌릴 수 없는 것처럼 그 똑같이 돌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막 앞으로 뭘 해야지 이런 것들도 당연히 뭐 없지 않죠. 어, 이 웹툰, 불교미술, 회화 이 세 개로 세 군데에서 전시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 음,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한 군데서 이 세 개를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세 군데에서 완전 다른 방식으로 그거 뭐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 분명히 할 거야라고 딱 규정을 시켜 놓으면 뭐 사업이나 뭐 창업 회사를 뭐 해서 막 사람들과 뭘 하고 이거는 내가 분명히 할 거야라고 마음을 먹어도 이들이 갑자기 안 해버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렇게 빠그라진 적이 많았는데 이거는 그냥 음, 내가 하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돌고 돌아서 너무 길게는 잡지 말고 뭐 내년 초 올해 말 정도까지만 한번 기한을 두고 해보자. 요게 요즘의 계획입니다. 그 뒤는 뭐 생각도 안 했고, 네네. 요즘의 계획은 요거예요. 네.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를 시도하잖아요. 뭐 혼자서 하니까 어떤 사람은 아카데미도 차리고 뭐도 하고 뭐도 판매하고 해서 저도 되게 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팔자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아 내 것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알아가고 내가 뭘 잘하는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제가 자주 했던 얘기가 "군뱅이도 굴러봐야 이제 응, 무르는 재주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좀 도전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하다 보면 내 장점도 알게 되고 뭐 단점도 알게 되고 약점도 알게 되고 또 그거를 또 해결하는 능력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는 데에서 아마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응.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작가님이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뭘까요? 글쎄요. 이게 어, 왜 요즘은 그런 짤들이 너무 많아서 잘 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비슷한 말들 있잖아요. 뭐 지금 당장 뭐를 해야지, 어? 뭐 누워서 이것만 보고 있다고 되냐. 근데 그게 다 알아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우리 그 시작할 때보다, 우리 선배들이 시작할 때보다 요즘 친구들이 정보의 양이나 좋은 그쵸. 말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독인 거죠. 운동 영상이 너무 많아서 보고 있으면 운동 안 해도 자기가 몸 좋아지는 거. 진짜로 뇌가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진짜. 내가 오늘 좋은 말 받고 오늘 좋은 책 읽었으니까 난 나아졌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거든요. 사실 계속 긍정적인 영향으로 뇌한테 인식을 하면 어쨌든 자기가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된단 말이죠. 어, 하나 걸러 하나 좋은 말 나오면 막 사건 사고 나오고 그렇잖아요. 릴스 이런 거 보면 예전처럼 내가 딱 이 길을 선택해야지 하는 그 선택의 길에 흔들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요즘은. 왜냐면 이 말도 다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거 음. 들으면 또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세상은 막 엉망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릴스 쇼츠를 진짜로 의도적으로 그만 좀 봐라. 뭘 하려면 영상을 켜놓고 뭐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은데 릴스 쇼츠 이렇게 짧은 영상들을 진짜 그만 봐라. 저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네네. 작업할 땐 진짜 딱 이거는 중독성 있죠. 네네. 우리는 어느 정도 그런 훈련이 돼서 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자기 전에 맞아요. 엄청 봐요. 근데 어. 자기 전에 보는데 근데 뭔가를 할 때는 진짜 실질적인 조언, 목표를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런 거 필요 없고 릴스 쇼츠 같은 거를 진짜 평소보다 줄여라. 뭘 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거기서 딱 봤던 한두 개의 자기가 멋있게 봤던 말들을 써서 붙여놓고 그걸 계속 어차피 또 봐도 똑같은 내용이니까 뭐 네네. 지금 당장 엉덩이를 의자에서 떼세요. 뭐 이런 각자 말들 있잖아요. 별의별 좋은 말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다 지나가니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그러면 딱 하나, 두 개 정도를 실제로 써서 붙여놓고 그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가장 실질적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뭐 어, 제가 요즘 이제 웹툰 작가 어린 친구들도 막 공 몇 년생, 음. 막 20대 초중반 이런 친구들도 왕왕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보면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자기들이 보고 있는 혹은 보지 못하고 여기서만 보는 요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데 안 그런 사람들도 진짜 많아요. 여전히 되게 잘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 때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게 움직이고 있는 친구들 너무 많고 뇌와 손가락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 우리는 이렇게 쌓아와서 빵 터트리거나 아니면 못 터트리고 더 쌓아서 터트리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은 여기서 그냥 팡 터지는 친구들도 실제로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고. 근데 그 친구들이 여기에 터졌다고 여기 안주하느냐? 아니요. 여기에서 하나 둘씩 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계가 없어졌다고 야 쟤네 사실은 내공이 없어서 무너질 거야가 아니라 음. 여기서 터져서 여기서 쌓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갭이 사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이 모여 있는 회사 뭐 미팅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진짜 완전 그냥 MZ들 속으로 저도 그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맞아요. 그냥 이런 그냥 자극적인 걸로 터졌지. 아니에요. 얘네 하루에 9시간씩 회의하고 그런데요, 요즘. 모여갖고. 그쵸. 그러니까 와. BCD E 이런 아티스트가 있으면 E한테 광고가 들어왔는데 얘 혼자 짜지 않고 ABCD가 같이 짜는 거야. 돈도 얘 혼자 버는 건데. 그리고 A한테 들어오면 얘네가 같이 짜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회사가 약간 그렇게 돌아가요. 대표도 29인데 너무 난 형이라고 부를 뻔했어. 너무 되게 똑똑하고. 근데 무슨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사람도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개념에서는 그렇잖아요. 되게 네네. 뭐 그쵸. MBA를 밟고 이런 사람들이 똑똑할 거라고 어. 하는데 정말 다르고
그리고 진짜 제가 아티스트를 얘기를 하면 좀 괜히 내가 오해를 살까봐 못하겠지만 그 모인 아티스트들이 요즘 실제로 틱톡이나 릴스나 뭐 쇼츠 유튜브에서 엄청 그 나이대에 핫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저도 보면서 뭐 요즘 애들은 이런 걸 왜 좋아하지 하는데 보다 보면 재밌고 그리고 아이디어 깜짝깜짝 놀랄 때 많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실력은 되는데 호흡이 이제 딸린다. 이 호흡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좀 뭐 협업 같은 거 할 거 있으면 같이 하자. 저도 사실 자존심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고 거기선 그냥 네. 이들과 너무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와. 근데 그 똑같은 거죠. 그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영상 막 10개씩 찍더라고요. 말이 길어졌지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뭘 해야 돼요. 무조건. 어, 맞아요. 공감 100%. 안 하는 것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뭔가를 끊는 것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뭔가를 안 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릴스 쇼츠를 안 보게 되는 것. 이것부터 줄이는 것. 이것부터 하면 분명히 바뀔 거다. 릴스 쇼츠 많이 안 보는데요? 그럼 딴 데 가서 그럼 릴스 쇼츠 보고 좀 좋은 얘기 그 찾아서 하시면 되고. 예. 네네. 다음으로 이제 경수님의 일상과 철학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런 짧은 질문 준비했거든요. 질문이 마음에 안 드시면 패스 하시면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 단어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야식 지금 여기는 배고프시군요. 3시인데 너무 배고파. 네, 모르는 분들을 위해 새벽 3시입니다. 낮 새벽 3시가 아니고. 3시입니다. 네. 네. 요즘 유난히 자주 꺼내보는 책이나 컨텐츠가 있다면? 요즘 불교책 다시 좀 보고 음, 있어요. 최근에 시무도 이제 소를 찾는 10가지 여정 뭐 시무도라고 있는데 그거 최근에 다시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콜라보레이션이나 혹은 함께 작업해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딜까요? 너무 많지만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똑같은 질문을 제가 얼마 전에 메타 본사 인터뷰 음, 때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가 나오질 않는 이유는 너무 많아서 정말 꼭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뭐라고 하나 막 영상 콜라보도 해보고 싶고 막 실제로 내가 그냥 그림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짜서 뭔가를 기획해보기 싶기도 하고 뭐 되게 많아서 모르겠네요. 뭐 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네네. 내 작품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작품이든 이건 내 인생의 그림이다라고 싶은 작품이 있을까요? 원피스죠 무조건. 저는 오다 H로 선생님은 어,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아티스트라고 생각. 해탈을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 것 같으세요? 안 그리는 거죠. 어, 안 그리실 아무것도 건가요? 없는 거. 아니 음, 해탈은 불교에서의 해탈 이제 무아인 거죠. 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공. 네네. 오늘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어, 작가님의 작업을 보고 싶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 그림왕 양치기 혹은 양경수 혹은 그 뭐 이런 자막도 넣어주시나요 여기? 네네. 그리고 제가 그 설명란에 이게 계정들 다 이렇게 달아드리도록 할 거예요. 인스타그램만 들어오셔도 됩니다. 거기에 다 네. 있고 그리고 스레드도 같은 아이디로 있으니까 그거 네. 보시면은 지금의 제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고요. 예전 작업들은 올라가 있는 데가 없네요. 근데 그 피드를 막 내리면 있을 음, 거예요. 네네. 오늘 작가님과의 대화를 통해 이 예술은 단순한 기술이나 재능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탐구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종교와 장르, 형식의 경계를 넘는 시도 속에서 삶 자체가 예술이 되어가는 그 여정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고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술가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나답게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경수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댓말 네, 하려니까 아주 힘들었는데 네, 아주 한국에서 또 만나요. 민수야 수고했어. 너도. 음.
오늘의 대화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과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함께 고운해요.